자, 이제 부동산 총론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은 이제 총론이고요.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경제론 수요 공급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총론에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 올해도 여기서 출제가 됐고요. 또 부동산 분류 여기서도 출제가 됐고요.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 하는 게 있고요. 대체로 이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문제까지는 아니라도요.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는 이제 두 개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한 10분의 1 정도예요. 중요도가 좀 낮죠. 중요도가 낮은데 이 중에서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원래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체면을 많이 구겼어요. 왜냐하면은 10분의 1인데 이 10년간 출제 안 되다 원래 출제되면 이게 다시 10분의 1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마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난 10년간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단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천년 만년 계속 출제가 안 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부동산 특성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패스를 하는 거죠. 패스를 하되 그 뜻하고 종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파생 현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패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용어의 뜻 정도,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원래 여기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부동산 분류에서 이게 이제 공법의 내용이 출제가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던 것이 출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마지막 막판에 이 신청 기간 하루 앞두고 제가 또 이 신청을 했어요. 이걸 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100% 받아줄 것이다라는 확신은 좀 하기는 어려워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죠. 1 플러스 1이 2인데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계산 문제 이 신청은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분류를 하는데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넓다 그랬잖아요. 넓으니까 이게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도 있고요. 공법에서 분류도 있거든요. 공법. 그 공법에 이제 2차 과목에서 분류가 있어요. 거기에 2차 과목에 건축법의 분류도 있습니다. 건축법의 분류가 29가지인가 뭐 30가지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 무슨 위락 시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개론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법에서 그 범위가 여기서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론에 출제했다는 거죠, 이거를. 물론 개론이 이제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2차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라면 1차 과목에 출제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처음 출제된 거예요, 이제. 원래 처음 이제 공법에, 건축법에 있는 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든 시중에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 없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신청을 올린 겁니다.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청을 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나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정도는 법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만 이 신청을 하는데 제가 한 거는 지금까지 안 받아들여진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신청한 거는 거의 지금까지는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최소한 뭐 2개를 올리면 하나는 받아들여진다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원래도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크게 한턱 쏴야 되겠죠. 그냥 쏴가지고 안 되죠. 시간을 1년을 버는 데다가 수강료도 엄청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저한테 크게 한턱 쏠 수 있게. 아무튼 요 두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개념 분류하기 전에요. 이 부동산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학에 대해서 이것도 아주 간혹 10년에 한 번 정도 뭐 출제될까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요. 부동산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40년, 그리고 서양에서는 한 100년 전 정도 조금 더 됐어요. 그 짧은 이유가 뭘까요? 역사가 짧은 이유가 학문이라는 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명품처럼 학문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필요 없었던 것이었다는 얘기죠.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근데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필요하게 된 것이 서양에서 100년 좀 넘은 그 이유가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서양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농사 짓던 사회에서 이제 공장, 공업생산, 산업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겠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은 도시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전과는 달리 주택 문제, 또 토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은 수도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을 지어도 위로 높이 지어야 돼요. 똑같은 위치의 토지를 위로 이용해서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자, 일단 건축 공법상 위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그 땅은 나만 사용했잖아요. 1층이든 2층이든 나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나누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게 공간을 나누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법적인 또 정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1층의 가치, 2층의 가치, 그 토지의 가치가 달라요. 이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학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법학도 와야 되고 경제학도 와야 되고 건축학도 와야 되고 뭐 보건 환경 의학도 뭐 이런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학문 개별 학문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 학문은 기존에 있던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짬뽕으로 된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과학. 여러 학문이 짬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종합과학이라 하고요. 또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응용은 대응하는 말이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부동산학이고요. 순수과학이 어떤 게 순수과학인가 하면은 이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천문학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삶하고 아무 관계 없죠.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되든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거는 무슨 과학? 순수과학. 철학도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철학.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는 전혀 삶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런 것도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학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 경제학 이런 것들 전부 다 응용과학이에요. 법학은 왜 필요한 거예요? 법적 분쟁이 나타나는 분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법학 아니에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무슨 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그거. 현실의 문제, 분쟁이 생긴 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법적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의 우리 이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은 전부 다 이런 응용과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응용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과학.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전부 다 뭐다? 응용과학이에요. 법학, 경제학 전부 다 응용과학입니다. 사회현상을 다루는 것들은. 다음에 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면서 이 뒤에 과학이라는 말 있죠. 이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론 탐구라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그런 과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과학은 법칙성, 규칙성이 있는 걸 찾는 것을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현상에서의 규칙성이 있는 걸 찾는 것은 자연과학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던지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보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법칙이죠. 이게 이제 중력 법칙에 따라서. 근데 사회현상에서도 이런 법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현상의 법칙성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려는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려는 양은 많아지겠죠. 이것도 하나의 규칙성이죠. 법칙성입니다. 이런 규칙성, 법칙성은 사회현상에서의 규칙성이죠. 사회현상에서의 규칙성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현상에서의 규칙성을 찾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사회현상에서 규칙성을 찾는 것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과학이라는 말은 어떤 규칙성, 법칙성이 있는 걸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바로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이 뭐냐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뭔지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한테 부동산이 뭐예요? 뭐가 부동산이에요?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동산이 뭐예요? 건물, 토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부동산, 한자가 안일부, 불, 움직일 동, 나을 산자인데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동산인데 토지와 건물만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는 거 한번 밖에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 움직이지 않는 거, 토지 건물 말고. 눈에 뵈는 게 그렇게 없어요? 나무도 그렇죠, 나무. 나무. 근데 그냥 나무 하면 이것도 나무고, 그것도 나무잖아요. 이것도 나무잖아요. 그래서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를 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 수목이라 그래요, 수목. 수목도 움직이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말 단어가 지금 안일, 불, 안일부,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토지 건물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말고 뭔가 부동산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부동산과 내가 얘기하는 부동산이 똑같아야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맞벌이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애는 이제 처갓집에 맡겨놓고 이제 둘만 있을 때
제가 보통 늦게 나가요. 출근을 할 때. 10시까지 가면 되니까. 10시부터 수업 시작이잖아요. 와이프는 9시 전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먼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침 설거지를 제가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설거지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두고 갔더니 이제 제가 집에는 늦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밤 10시 반에 수업 마치고 들어가니까 12시 거의 돼서 들어가니까 갔더니 막 와이프가 뿔이 나가지고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산더미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했더니만 눈을 부릅뜨면서 그게 산더미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 말 똑바로 하자 이제. 싱크대 위로 올라오면 산더미, 싱크대 밑으로 내려가면 산더미 아닌 거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싱크대 밑에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로 사용하는 단어가 의미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뭔지를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개념, 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계속 나오겠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면 안 되니까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거기에 딱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걸 뭐다라고 할 때 자 조금 전에 종합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법학에 도움도 받고 경제학에 도움도 받고 건축, 토목, 교육 무슨 뭐 여러 가지 학문의 도움을 다 받는다 그랬죠. 다 받는데 이거를 크게 이렇게 나누어요. 법과 관련해서 법에는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여러 이제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법들을 다 합해서 법적 측면이라 그래요. 또는 제도적 측면도 다 포함해요. 법 제도를 다 포함해서 법적 측면 또는 제도적 측면 이렇게. 그다음에 경제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런 관련 분야들 있죠. 이런 관련 분야를 다 포함해서 경제적 측면이라 그래요.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토목, 건축, 기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건축, 토목 뭐 이런 다른 분야들 있죠. 지질, 뭐 측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술적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합이라는 단어에는 이 3대 측면이라 그래요.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3대 측면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합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나누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거예요. 법경기, 법경기. 3대 측면을 늘 얘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이 세 측면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공부할 때도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다 살펴봐요. 자, 그러면 법적인 측면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법 조문을 보는 겁니다. 법 조문을. 법 조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여러분들 이미 민법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법 공부하시죠. 자, 그 많은 법들이 있어요. 많은 법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민법이 민법.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민법이 이제 1차에 있고요. 대학을 가도요. 법학과에서 가장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민법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민법이. 그 다음에 다른 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습니다.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그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협의. 이거는 어디에 정해놨다고요? 민법에 딱 부동산을 못으로 박아놨어요. 법 조문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정착물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이제 학습 내용이에요. 자, 민법의 세계에서는 이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요. 물건을
부동산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동산, 요렇게. 민법에서는. 자, 근데 민법에서는, 자, 요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민법에서는 물건도 정해놨어요. 물건을 정해놓은 조문이 있습니다. 물건이라 함은. 물건이라 함은. 민법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물건,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물건이 민법 조문에 있는 요 물건이라 하면 할 때는요. 요걸 생각해야 돼요. 밑에 있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유체물이 뭐예요? 유체물. 있을 유, 몸체, 물건 할 때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체가 있는 이런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체물이라 그래요. 사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유체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비닐종이에다가 바람을 넣어보면 이렇게 부풀어 있으면 공기가 많고 쪼그라들면 공기가 적잖아요. 그것도 유체물에 속합니다. 유체물, 그런 게 다 유체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체, 고체, 액체 전부 다 유체물이에요. 그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조문을 볼 때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었던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기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전기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기타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요 기타 앞에 있는 요 단어가 뒤에 있는 기타 뒤에 있는 요것의 대표입니다. 대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가 누구란 얘기예요? 전기란 얘기예요. 전기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죠. 차단시키고 보내기도 하고 충전하기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게 전기고요. 그럼 관리할 수 있다면 수력이나 풍력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력, 풍력, 자연력이잖아요.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이.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런 자연력도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상 전기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민법상 전기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아니죠. 전기는 빛이 아니고요. 이 전기가 빛으로 바뀐 거죠, 지금. 전기는 확인하려면 만져보면 되죠. 그게 물건, 전기가 민법상으로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민법에서 물건을 뭐로 나누고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고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파악을 해야 돼요? 토지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됐고, 토지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동산이고 이제 붙어 있으면 뭐고? 부동산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부동산. 정착물도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는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전기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동산이요. 그럼 민법상 전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요 민법의 조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됐나요? 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착물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정착물 땅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자, 땅에 붙어 있는 게 아까 수목도 있고, 건물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수목도 붙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가서 걸어가다 보면 보이는 게 없나요? 간판. 간판 어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광고탑 이런 거는 이제 붙어 있죠. 광고탑 이렇게 땅에 이렇게 해서 이 탑 올라가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거. 또 없어요? 전봇대, 가로등, 도로. 이 도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축물이라 그래요. 붙어 있죠, 땅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붙어 있는데 만약에 전봇대 위치가 잘못됐다면 그를 옮겨서 위치를 바로 잡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 있어요, 없어요? 지장, 못 옮겨요, 이거? 전봇대 위치를. 예. 그러니까, 옮겨서는 이용을 못 하느냐, 이거죠. 아스팔트 잘못 깔았을 때, 아스팔트 다시 잘못 깔았을 때, 그걸 떼는 거를 다른 데 가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고 아스팔트를 떼가지고, 딴 데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자, 이렇게 따져야 돼요. 만약에 이 물건, 이게 동산이죠, 이거. 이 물건 딴 데 옮겨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동산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리를 옮겨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물은 떼가지고 딴 데 가서 이용 못 하죠. 이러면은 정착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공중전화 박스,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것들은 옮겨서 이용해도 별 지장이 없는 거는 우선은 붙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붙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옮겨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 동산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건물 옮겨서 이용할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우선 붙어 있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옮겨서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는 그거는 동산인 겁니다. 맞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수목, 아까 수목이 옮겨서 심어서 자라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거.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한다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면은 그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근데 그 물건이 그 자리를 벗어나도 별로 지장이 없다. 이러면은 정착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무는 분명히 옮겨 심을 수는 있어요. 옮겨 심을 수는 있는데 수많은 수목을 생각해야 돼요. 그 수많은 수목들이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대부분 뭐예요? 베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수목들은. 그러니까 수목은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수목은 정착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수목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옮겨 심는 거 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시개 수목이라고 해서요. 정원수 파는 집에 임시로 심겨져 있는 나무 있죠. 정원수 파는 집에 임시로 심겨져 있는 나무. 이거는 주인 만나면 이제 옮길 것이 예정돼 있잖아요. 옮길 것이 이미 예정돼 있는 이런 정원수 파는 집에 있는 그런 나무는 동산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됐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수목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뭐만 가시개 수목이라고 표현해요. 거짓가 심을식. 임시로 잠깐 심겨져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임자 만나면 옮길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이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관건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오늘은 됐어요. 사실은 뒤에 더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 너무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말씀은 한 번은 드리는데 여기까지가 조금 힘든다,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돼요. 이게 뒤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 건물하고요. 건물도 정착물이잖아요. 산에 뭐 자생적으로 자라는 나무도 있고, 뭐 가로수도 있고,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나무도 있고요. 자라는 수목. 그 많은 수목들이 있는데,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 소리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정착물, 이런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붙어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산이 팔려가면은 산에 심겨져 있는 수목도 함께 팔려가죠. 그 수목은 따로 등기부 있나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따로 등기부 있을까요? 그런 따로 등기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토지가 넘어가면은 함께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종속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착물을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뭐를 확실하게 기억하라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거냐, 붙어 있지 않은 거냐, 이걸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땅에 붙어 있으려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항구적으로 부착. 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효용이 다 할 때까지,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붙어 있으면은 뭐고요?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착이 아니니까 동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영화 촬영장 세트 이런 거는요. 촬영장 세트 같은 거는 동산이죠, 동산. 그거는 뭐 이게 그 기자재 이렇게 떼서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럼 판잣집 나무 목판으로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뽑아가지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판자를 또 이렇게 하면 되죠. 판자는 뭐 떼기 쉽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 동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판잣집, 뭐 공중전화 박스, 뭐 촬영장 세트 이런 것들은 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착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협의의 부동산 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고요? 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면은 이제 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정착물이 아니면은 민법상으로는 정착물이 아니면은 이제 토지나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인데, 자,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협의가 있으면 이제 광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민법 말고 기타 이제 다른 법들이 있어요. 다른 법들이 있는데, 자, 이 다른 법들에서 이 민법상 부동산 말고요. 이 민법상 부동산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광의니까.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에 뭔가를 더합니다. 준부동산을 더합니다. 준부동산. 자,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겠죠. 민법상 부동산은 요놈들이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준공무원 이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공무원처럼 처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준공무원이라 하는 사람들. 공기업, 공사, 공단, 무슨 시설관리공단, 무슨 공사 이런 데 직원들을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공무원 함부로 안 자르잖아요. 공무원 함부로 안 자릅니다. 이 공무원법상 이 보장이 돼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그 사람 나쁜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건 법적으로 그것도 위법이에요, 위법. 멀쩡한 사람 함부로 이렇게 자르는 거 다 위법이에요. 공무원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신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신 처벌을 강하게 합니다. 처벌을.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거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 그러죠. 그 뇌물은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뇌물죄라고 안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하청업체에서 돈 주는 거 받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뇌물죄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배임수재죄라 그래요. 자기의 임무를 배신해서 재물을 받는 거. 수재라 그래요. 재물을 받는 거. 수재죄. 배임수재죄라 그래요. 뇌물죄하고 배임수재죄는 똑같은 행동이에요. 행동은 똑같은데 민간에서 했으면 배임수재죄고요. 공무원이 했으면 그는 뇌물죄예요. 이걸 신분범이라 그래요. 신분범. 그러니까 신분범이라는 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그런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게 행동은 똑같은데 처벌이 엄청 셉니다. 뇌물죄가. 엄청 세요. 근데 공기업의 직원들도 뇌물죄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합니다.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에 처벌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처우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이제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울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공시방법이라는 단어예요. 공시방법. 이 공시라는 게 이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뭘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은 그 소유권이라든가 그 권리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거를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집에서 자꾸 나왔습니다. 자, 그 집에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경우에 따라 사람들 초대도 하고 잠도 자고 제 물건도 거기 보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점유라 그래요. 점유. 제가 그 집에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물건도 보관하고 이 상태를 뭐라고요? 점유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점유하고 계신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점유라고 하는데, 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집이 내 집일까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 보고 그게 제 집일까요?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집일까요? 맞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예, 저 와이프 집이에요. 저 얹혀 살아요. 제 집 아니에요. 예. 뭐 다른 뭐 새들어 살 수도 있고 맞잖아요. 자, 이 부동산은 주인이 누군지 알려면 뭘 떼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라고요? 예, 등기. 요걸 등기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애가 저보고 닌텐도 지가 쓰던 거 팔아달라고 이렇게 중고 거래센 뭐 장터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이제 컨택이 된 거예요. 저보고 팔아달래요. 예, 마침 제가 가는 학원 그 이제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제가 그 물건을 들고 갔어요. 그 물건을 들고 갈 때 제가 갖고 있는 상태, 여기 무슨 상태요? 점유예요, 점유.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동산, 요거. 자, 요게 점유 상태예요. 자, 제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를 보고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걸 보고 샀죠. 미리 컨택이 다 돼서 전화 통화하고.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상태 보고 돈 주고 샀는 경우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까요? 그 갖고 있는 상태 보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매일같이 자고 점유하고 있는 그 집 계약서 쓰고 등기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죠. 이 부동산은 점유 가지고 공시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점유 가지고 공시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등기 공적 장부를 떼보고 이게 누구 건지 확인해요. 근데 동사는 뭐예요? 예, 동사는 점유 상태 보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예, 혹시 설령 제가 그걸 훔친 거라 해도요. 산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훔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사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무튼 이 동사는 뭐다? 공시방법이 점유.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아침에 차 몰고 나왔거든요. 키를 갖고 시동 걸고 와서 기름도 넣고 또 경우에 따라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제가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자동차 점유하고 있는데 좀 괜찮은 거 사려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사세요 하고 키 넘겨주고 돈 받고 넘겨줬어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분명히 점유하고 있는 거 믿고 샀잖아요. 키 넘겨받고 돈 주고 끝났죠?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등록 원부를 봐야 돼요. 등록 원부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제 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고요? 등록 원부를 봐야 돼요. 등록 원부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동산이잖아요. 동산이고 제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뭐가 안 됩니까? 지금 공시가 안 돼요, 이거는. 예, 자동차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등록 원부를 봐야 돼요. 등록 원부.
그 등록 원부를 본다는 점이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동사는 점유인데 얘네들은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이 섞인 집합물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최소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떼봐야 된다고요? 그런 등록 원부 같은 거를 떼봐야죠. 등록이라든가 등기 이런 공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법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법, 건설기계 등록법, 선박법, 항공법 다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포함해서 이제 법적인 개념에서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의하면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광의부동산 하면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에다가 다른 법에서 그렇게 따로 얘기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광의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준부동산이나 정착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첫 술에 배부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수업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제 이게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리면 여기 법적 개념이고 여기는 뭐가 돼요? 경제적 개념, 여기는 기술적 개념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법적 개념에 다시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장가지가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나눠졌죠. 나중에 이제 또 잔가지 더 이렇게 나오고 이제 ip사이까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서서히 채워지고 이렇게 큰 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더 이상의 잔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ip사기예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더 이상 그리는 게 없어요. 앞으로 더 그리는 건 어떤 부분만 더 그리는 거예요? 법적 개념에서만 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로서 끝나요.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앞으로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부동산도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품인데 이제 좀 독특한 상품이죠. 토지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로 인정이 돼요? 상품으로 인정이 되죠. 그게 설령 이제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도 상품의 가치가 있죠. 거기에다 뭐 인공적인 힘이 부과돼서 택지로 조성하거나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건물은 또 인간이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갖는 상품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다. 근데 이 상품 중에는 다른 물건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그런 상품을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는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건데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도 합니다. 자, 생산재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사 짓기 위해서 땅 사요. 그는 그 땅이 뭐로 사용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거죠. 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택지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요. 그때 그 토지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제가 벤츠 자동차를 사서 누가 긁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차고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어요. 이건 뭘까요? 어떤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를 살 때? 그게 아니죠. 그냥 이제 차고지 지어서 그냥 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사는 거는 이거는 소비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고 자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이런 단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산, 자본, 공간, 자연 이러한 개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섞어서 이렇게 묻기도 해요. 예전에도 물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이걸 섞어서 이렇게 또는 뭐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 토목, 지질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무슨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 이거 두 개는 이제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이거 구별만 하면 돼요. 이쪽 소속이냐 이쪽 소속이냐 구별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앞으로 해야 되고요. 원래 이것도 나왔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아까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원래 시험 나온 게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까지 모두 살펴보는데 모두 살펴보는 걸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종합 측면에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말을 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해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요 소리와 종합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복합 개념이다 또는 종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서 아래 본문이 있죠. 부동산 개념에서 부동산 거래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입지 선정 활동 등 여러 부동산 활동들은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 또한 법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법적 개념에서 법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측면의 중점을 또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라고 돼 있죠. 그런 게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보는 거예요. 권리 측면. 아까 소유권 뭐 이렇게 무슨 권리 이렇게 했잖아요. 권리 측면의 중점을 또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무형적 측면의 개념을 말하며 형체를 띠고 있지 않은 것을 무형이라고 하죠. 수많은 법 중에서 민법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과 민법 이외의 여러 법률에서 민법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해 부동산으로 광해 개념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줄에 토지와 그 정착물 하고 있죠. 토지는 너무나 분명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정착물을 보십시오. 정착물에서는 정착물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여기는 계속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항구적, 지속적이란 말도 가능하다 그랬죠. 항구적, 지속적. 그게 의미가 뭐라고요? 그 물건의 효용 가치가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정착물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물,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부속물, 종속정착물이 있다. 자,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밑에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은 이제 나중에 할 거라고요. 독립물과 부속물, 요거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은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만약에 읽어서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안 읽느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광해 부동산도 괄호 1번에 광해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뭘 포함한 것?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이고 준부동산은 이 괄호 2번에요.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요. 자동차, 부동산 아니잖아요. 건설기,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동차 등록해놓고 넘버 적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등기 등록이 키워드라고요. 준부동산 이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키고 그 밑에 괄호 3번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다고요.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잎사귀 같은 건 나중에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2절 밑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서는 맨 밑에 그 동그라미 1, 2, 3, 4, 5 나누어져 있죠. 그 단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기술적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걸 구별만 하면 돼요. 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제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을 모두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형적 측면은 얘네들을 무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여기서 요 두 가지. 요거는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 하면 주로 가치나 가격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치, 가격 이런 얘기 나오면 뭐고요? 경제적 측면이고요. 또는 수익이나 비용,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경제적 측면이고 권리 측면을 주로 보는 거는 법적 측면. 얘네들은 다 무슨 측면? 무형 측면이에요. 무형. 이거는 무형이죠. 이건 무형 측면. 기술적인 측면은 뭐고요? 이거는 이제 유형 측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부동산 분류는 좀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